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60을 훌쩍 넘긴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워낸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만큼 인생을 매일매일 사건과 사고로 쌓아올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이곳을 찾아와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정말 하루도 일이 없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기구한 운명이고 어찌 보면 빡빡한 인생이지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 갈대 같은 마음처럼 제 인생이 참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제 인생의 끝이 아주 화려하길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제 인생을 글로 풀어나가 보렵니다. 어찌 제 삶을 글 몇 줄로 끝낼 수 있겠냐마는 최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기 쉽도록 이야기를 써내려가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 인생의 끝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뒤로 10발자국만 디뎌도 산이 나오는 시골 깡촌에서 쭉 자랐습니다. 산 공기도 좋고 물소리도 졸졸 나고 가끔 가다가 들짐승이라도 마주치는 날에는 죽었다 싶을 정도로 무서워서 도망을 가야 하기도 했지만 그 시골이 참으로 정겨웠습니다. 자식을 더 낳고 싶어 했지만 저를 낳고 뭔가가 잘못되어 더 이상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된 우리 어머니는 저를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셨습니다. 어릴 때 저는 시골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점점 커갈수록 이 좁은 시골에서 자급자족하며 생활하는 것에 신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북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국악을 하시는 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푼돈을 벌며 생활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고 북을 치는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가는 것이 가장 재미있는 일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뿐이라 저는 어릴 때부터 구수한 소리를 잘 따라내었고 장터에 따라 나가서 북을 치는 아버지 옆에서 노래를 부르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가끔 장터에 나온 동급생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지만 돈을 벌어 과자를 사 먹을 수 있음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장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가끔 선생님들께서 노래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시골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저는 학교 근처에 새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부러워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장터에 나가 구수한 트로트를 부르며 1,000원, 2,000원, 꼬깃꼬깃 용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오신 명창이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는데 한이 서려 있다면서 나이도 어린데 어찌 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거냐고 저에게 노래를 업으로 삼을 생각은 없냐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돈 버는 재미에 맛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거절을 하는 아버지 옆에서 꼭 하고 싶다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사탕을 잔뜩 사주겠다는 명창의 말에 이끌려 저는 노래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죠. 그 명창은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줍지 않게 트로트만 따라 부르던 제가 판소리를 하려고 하니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날이 추워지는 가을날, 산 중턱에 있는 폭포수에 들어가 득음을 위해 물살을 맞으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명창이 말하는 득음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12살 된 아이가 소리를 내고 있으니 어디 제대로 된 결과물이 바로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득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사춘기가 오고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시기에 소리를 하도 질러댄 탓에
목소리가 걸걸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자의 목소리가 이리 쉬어빠져서 어쩌냐 하며 걱정을 하시면서도 명창의 소리가 나는 것 같다면서 좋아하시기도 했습니다.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노력을 한 결과 저는 좋은 소리를 가지게 되었고 판소리계의 샛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나이 13일 때의 일이니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죠. 명창은 강원도 산골에서 떼국물 줄줄 흐르던 저를 발견하여 국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판소리꾼으로 저를 키워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각종 국내 대회를 휩쓸던 저는 우연한 기회에 국제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 고유의 소리인 판소리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걸걸한 소리를 뽑아내는 것이 이질적이긴 했지만 제 한이 서린 소리를 외국인들도 알아차린 거죠. 신이 내린 소리임이 틀림없다면서 저에게 과한 찬사를 보냈고 저는 국제대회 수상 이력 덕분에 이쪽 저쪽에서 초청을 받아 노래를 부르러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부모님께 제가 열망했던 시내의 아파트 또한 선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학교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며 판소리 공연을 하고 판소리를 널리 알리고자 해외 공연을 다녔습니다.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하도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다 보니 그 어떤 교통수단보다 더 편하고 빠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를 따라갈 후계자가 없음을 널리 알리며 판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 저를 응원해달라는 광고도 붙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판소리꾼이 되었고 당연히 그에 따른 기고만장함도 조금 늘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명창은 저를 꾸짖기도 했지만 원래 고등학생들이 그런 허세에 조금 찌들어 살지 않겠습니까? 다른 또래들과 달리 제 밥벌이를 하면서 지냈는데 부모님께 아파트도 떡하니 선물해 드렸는데 그 정도 허세는 조금 들어도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19살이 될 때까지 안 가본 나라가 없을 정도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고 판소리를 널리 알렸습니다. 가정주부로 평생 살았던 우리 어머니, 북을 치며 제 뒤를 쫓아다니며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은 평생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의 그림자는 제가 20살이 된 그날부터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이상하게 제 몸이 쿡쿡 쑤시고 내장이 뒤틀리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며 너무 무리하여 공연을 하고 다녀서 그런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며칠 쉬면 나을 거라고 장담을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도 저의 이유 모를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피가 마르는 검사를 전부 해보았지만 제 병명을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체 자체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다면서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끙끙 앓기만 했고 20살 생일을 기점으로 살이 8kg이나 빠져버리는 이상 증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고 이유 없이 열이 펄펄 끓기도 했으며 약이 말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저는 모든 공연과 일정을 취소하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24시간 제 곁을 지키면서 고열에 시달려 헛소리를 찍찍 내뱉는 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결국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무당에게 데려가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절대로 무당에게 보낼 수 없다며
약을 꾸준히 쓰다 보면 나을 것이라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투병을 한 지 1년이 가까워짐에도 제 병명은 그 어떤 병원에서도 밝혀내지 못했고 저는 뼈만 남은 상태로 앙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아팠고 매일 환청이 들렸고 누군가 제 몸을 탐내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제발 죽여달라고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매일을 울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을 어찌 홀로 보내겠냐며 저희 어머니께서는 버텨야 한다고 제 손을 붙잡고 매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저는 산송장으로 변했고 결국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무당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용하다는 그 무당은 산속 깊은 곳에 신당을 꾸려 지내고 있었는데 업히다시피 등장한 저를 보고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딱 보아하니 이 계집의 목소리가 신통방통하구나. 그러니 목소리를 탐나는 신이들로부터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지. 이 계집에 살리려면 신내림 구슬하는 수밖에 없어. 들러붙은 신이 앵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분이시다. 넋을 그리고 천국을 떠돌아도 방법은 신내림굿 하나뿐이야. 당연히 판소리로 이름을 알리고 있던 제가 무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죽어도 안 될 일이라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하나뿐인 딸을 어찌 무당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발 뻗고 살 수 있겠냐고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살려만 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내림굿밖에 없다면서 어머니께 신내림을 받지 않겠다면 애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를 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 병명은 열병도 정신병도 아닌 신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그 말만큼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신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저 여자애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저 신을 모셔야 하는 운명이라고, 호통을 치는 무당의 목소리를요.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를 다시 데리고 강원도로 오셨고 저는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원에서도 병명을 알 수 없으니 기도에 의존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하는 말만 반복했고요. 결국 부모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잃을 수 없다는 마음에 다시 무당을 찾아가셨습니다. 많이 노하셨다. 자기 인생에 순응하지 않고 순리를 거스르겠다고 결심을 했으니 누구라도 신내림을 받아야 할 것이야.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저 대신 신내림을 받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신내림 굿을 통해 믿기 힘들겠지만 어머니는 무당이 되었습니다. 신내림 굿이 꼬박 15일간 이어졌고 저는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 몸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겪지 못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15일 동안 열이 끓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내장이 뒤틀렸다가 잠잠해졌다가 하더니 15일 뒤 저는 제 두 다리로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홀로 제 옆을 지키던 아버지께서는 제 다리로 걸어 나오는 저를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셨습니다. 저는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끼며 아버지께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우리 어머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제야 저는 어머니께서 저 대신에 신내림 굿을 받았고 무당이 되어 암자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한 몸을 희생하신 어머니의 모성애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리웠습니다. 저는 며칠 지나서 몸이 정말 완벽하게 일상에 적응을 하자마자 어머니를 찾기 위해 산속에 있는 암자를 찾아갔지만 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신의 노여움이 엄청나게 컸고 저를 다시 만나면 제 몸을 집어삼킬지도 모른다고 하여 저와 만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어머니와는 거의 생이별을 한 채 지내야만 했습니다. 신이 저를 탐내고 있다는 것이 현재 진행 중인 일이었는지 찾아가도 암자 문을 닫고 저를 만나주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잊고 살아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암자 전체가 개방되어 너도 나도 신을 기리며 기도를 하러 오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멀리서 어머니를 보는 것 말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나마 어머니께서 제 소식을 듣고 응원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이전처럼 명성을 되찾는다면 제 기사를 통해서 제 얼굴 한번 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저는 명창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게 되었고 은퇴를 하신 선생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내의 판소리를 전파하는 일에도 아낌없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공연을 하러 간 무대 뒤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와 달리 서양음악, 성악을 전공한 남자였는데 저에게 한이 서린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며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는 성악 쪽이 아니냐고, 제 목소리는 걸걸한 거지요 하며 대꾸를 하는데 제 목소리에는 남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다며 푹 빠져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공연들은 빠짐없이 다 보았다면서 저에게 사인 한 장을 해주라고 혹시 연락해도 되냐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판소리를 하면서 남자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터라 저는 쑥스러운 마음을 숨기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서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지방에 있든 어디에 있든 보고 싶다며 달려와주는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제가 판소리 공연 후 지쳐있을 때 활력소가 되어주고 간혹가다 보고 싶은 마음이 쑥쑥 트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공허한 마음 한구석을 늘 지니고 살았던 저에게 꽉 차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남자를 어찌 제가 가만 놔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속수무책으로 그 남자에게 빠져들게 되었고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남자답게 집안이 전부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장식장 한편이 음악 콩쿠르에 나가 상을 받아온 트로피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상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웅장한 집에 들어가니 주눅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들이 전부 피아니스트, 지휘자, 성악가였고 죄다 독일에 유학까지 다녀온 인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을 치는 아버지와 무당인 어머니를 둔 저는 너무나도 모양새가 빠지는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산골에서 폭포수를 맞으며 수련을 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독일에 유학을 가서 선생님께 발성하는 법을 배우고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득음을 하겠다고 소리를 쥐어짜낼 때 남편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각국의 맛있는 것들은 죄다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지 않고 신병을 앓고 누워 끙끙거릴 때 남편은 아주 유명한 대학 성악과에 들어가서 합창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우리 둘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아가페와 같은 사랑을 보여준 그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그만큼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저에게 제일 처음 한 말이 바로 우리 집안은 서양 음악을 하는 집안이기에 판소리꾼을 드릴 수 없다 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다른 이유도 아니고 그런 이유로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시댁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도 양가에서 서로 앙숙처럼 반대를 해대니 둘의 사랑이 더욱 불타올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남편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시댁에서 반대를 시작하니 저희의 사랑이 더욱 고결한 것으로 느껴졌기에 반발심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 보고 다시 독일에 가버리라고, 세상에 여자는 많고 음악을 하는 여자도 많다면서 남편을 구슬렸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에 보이는 것이 서로밖에 없었던 저희 둘을 갈라놓기엔 너무나도 허접한 소리였던 거죠. 저와 남편은 결국 마지막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댁의 반대를 돌파하는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오히려 시댁에 당당하게 임신을 했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시댁에서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끝끝내 반대를 하시는 시댁 어르신들께 상견례 날짜를 통보하듯 전했습니다. 당연히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께 상견례 날짜를 알려드렸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나타나지 않으셨고 저는 참 서운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만 나타나자 시댁에서는 답답해하시며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돈어른이 이혼했다는 소리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왜 안사돈은 오지 않으시는 거지? 저는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이라 생각해서 정면 돌파를 결심했고 시댁 식구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신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참석하실 수 없으십니다. 신을 모시고 계신다고? 설마 무당이니? 정말 무당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을 봤나? 우리 집안은 크리스천이야. 기독교라고. 근데 무당? 무당 딸을 며느리로? 죽어도 안 된다. 시모는 개거품을 물었고 시부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죽어도 결혼을 반대할 것이라고 외치셨습니다. 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던 우리 아버지는 조심스러운 말투로 종교는 자유 아니냐, 우리 딸도 성당 다닌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성당을 다닌다는 말에 기가 막히셨는지 시모가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집안이 아주 개판이네, 개판이야. 애는 낳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살생은 금지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뱃속에 있는 핏줄을 지우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삼키고 있으니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는 시댁 식구들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 여자와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제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차라리 의절을 하고 제 가족을 지키겠어요. 당당하게 소리치는 남편에게 저는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와 아버지께 일어나시라며 이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불쾌한 얼굴을 하고 어디 한번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런 나쁜 소리를 듣게 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우리만 행복하면 된 것이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의 집에서 셋이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지방으로 공연을 하러 다니던 저는 임신을 해서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임신을 해서 그런지 배에 힘을 주기가 조금 어려웠지만 소리꾼이 평생 소리만 했는데 공연 하나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고 성악을 전공한 남편도 오페라와 독주회를 하며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대대손손 음악가 집안이던 시댁에서 남편을 공연에 쓰지 못하도록 뒷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간 놈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나 보자고 일을 갈더니 결국 더럽게 손을 써서
남편은 모든 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 대신에 무당이 된 우리 어머니와는 너무나도 다른 행보라 끔찍하게 놀라웠습니다. 우리 남편의 일은 하나 둘 끊기더니 합창일을 하던 것까지 쫓겨나게 되었고 남편의 앞길은 완벽하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출산하기 전날까지도 쉼없이 공연을 하러 다녔고 우리 남편은 무력감에 빠져 점차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저는 딱 3개월간 몸조리를 하고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공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판소리꾼이 그다지 많지 않은 현실에 저를 찾아주는 곳이 많았고 저는 복귀도 아주 화려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제 복귀 소식이 기사로도 뜨고 공연표도 불티나게 팔렸지만 남편은 저를 축하해 주지도 않고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승승장구를 하는 와중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아이만 봐야 하는 현실이 죽을 만큼 싫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나가야 했기에 육아는 당연히 남편의 몫이 되었습니다. 육아를 도와줄 주위 어른이 하나 없었으니 부부가 해도 바쁘고 힘들다는 육아를 남편 혼자 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남편은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업고 집안일을 해야 했으니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외 유학파로 이름을 날리면서 네로라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페라며 합창이며 솔리스트며 이름을 날리던 우리 남편이 한순간에 경력 단절남이 되었으니까요. 거기다가 노래와 상관없는 육아일만 하루 종일 하니까요. 매일 우는 애만 달래고 애 분유주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출산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아이가 아플까봐 다칠까봐 하루 종일 애만 살피고 있는 자신에게 빠지는 무기력감, 우울감. 남편은 결국 공연을 끝내고 돌아온 저에게 이렇게는 못 살겠다, 숨도 못 쉬겠다, 힘들다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의 우는 모습에 놀란 저와 아버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을 찾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육아 우울증이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인데 일을 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와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연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자 남편은 결국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우울해 죽고 싶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시댁은 남편을 살살 구슬려서 잠시 해외에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웬일로 밝게 웃으면서 시댁과 연락이 닿았는데 자기한테 나를 세우지도 않고 우리 아이 안부도 물어봤다며 좋아했습니다. 우울해 죽겠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라고 했다고 가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의 웃는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고 연을 끊겠다던 시댁에서도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게 감사해서 남편에게 다녀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갓난아이를 데리고 독일에 가겠다고 했고 저는 아이를 두고 가라는 것으로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남편은 독일에 가서 베이비시터를 두면 된다고 했고 자기가 당장 일이 없으니 함께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외에 나가서 애가 아프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차라리 내가 공연을 다닐 때 24시간 상주 도우미와 함께 다니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그동안 공연을 한다고 집안을 돌보지도 않던 사람이 어찌 애를 보겠냐며 박박 우겨서 저는 결국 남편이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날 때까지 제대로 아이를 돌본 적이 없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이 해외로 나간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는데도 남편은
한국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왕 나간 거 제대로 즐기다 와라 했는데 2달이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쯤 아버지께서 북을 하도 오랜 시간 두들긴 탓에 손목도 어깨도 손 쓸 수 없을 만큼 약해져서 통증 때문에 북을 제대로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고 저는 몇 개월을 더 북 치는 사람을 알아보며 공연을 돌았습니다. 남편이 독일에 간 지 6개월이 되었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화를 냈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가 해외에 있는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제공하면서 해외에 눌어붙기를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를 전부 보태주고 집도 얻어주고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시댁에서 봐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남편에게는 한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안정과 여유가 생겼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에 있는 합창단까지 들어가서 공연을 시작했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일거리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싶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북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어 어머니가 계신 암자 근처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이가 보고 싶지도 않냐며 독일에 들어오기를 바랐고 저는 결국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제 공연을 담당해주던 매니지먼트나 명창들이 저를 말리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몇 번이나 끈질기게 회유를 했지만 저는 가족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본인 가족을 버리고 저에게 왔듯이 저도 제 가족을 위해 떠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해외에서 판소리 공연을 다녔던 적도 있으니 무대를 해외로 옮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니 살도 오르고 부쩍 밝아진 남편이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남편의 좋아진 얼굴을 보니까 독일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매니지먼트의 도움을 받아서 해외에서도 판소리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해외에서 초청 공연의 기회 말고는 제 판소리 공연을 할 만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판소리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아주 잠깐이었고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기에 제가 뛰어다닐 만한 무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독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시댁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시댁에서는 다시 한번 남편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하던 일을 모조리 끊어버린 것입니다. 남편은 실력이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쟁쟁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눈에 띄는 실력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의 도움이 사라지자 점차 일이 끊어지게 되었고 제가 판소리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참에 집세를 내주던 것도 생활비를 지원해 주던 것도 모조리 다 제약을 걸어버렸고 저는 무기력해진 남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 필요했기에 저는 독일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달리 독일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저는 독일에 있는 한인 아이들의 등하교와 방과 후 시간을 기다리며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는 시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정작 우리 아이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국으로 가자. 내가 판소리를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구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저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다면 나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야. 평생 사랑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하게 지냈을 거라고. 독일에 와서도 우리 집 사람들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행복하게 지냈는데 당신이 온 이후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어. 저를 원망하는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우리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사랑만 할 것 같았던 우리 둘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에서도 이혼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남편을 쉼없이 구슬렸더라고요. 결국 저는 이혼 도장을 찍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판소리를 시작했고 다행히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10살까지 아이를 홀로 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동안 저는 쉼없이 전국을 돌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음악가의 피가 흐르긴 하는 건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아이에게 피아노 선생님을 붙여주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에 흥미를 가지더니 딸아이는 초등학교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피는 못 속인다고 아이가 노래를 너무나도 잘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청아한 소리를 내는데 제가 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가창력을 뽐내더군요. 합창단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때 당시에 유명한 동영상 사이트에 아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영재가 틀림없다며 합창단 제의가 오고 아이를 취재하고 싶다면서 이리저리 찾아오곤 했습니다. 덕분에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로 영상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음악가 집안이던 시댁에서도 그 소식을 듣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애가 성악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피는 못 속이는 것 아니겠냐. 성악 쪽으로 키워줄 수 있으니 음악을 시키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불쾌했지만 시댁에서는 꾸준히 저에게 연락을 해오며 남편이 지금 독일에 있으니 아이를 유학 보내자고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기초만 제대로 잡아도 조수미에 버금가는 성악가가 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선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아이가 노래에 욕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소리 자체가 성악을 했을 때 두각이 드러나는 소리였기에 독일로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딸아이의 육아에 철저했던 사람이었으니 믿고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해외로 나가려면 양육자가 누구인지 그런 게 중요한 거 알고 있어? 남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한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양육자를 우리 아들로 바꿔주었으면 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독일에 간다고 신이 나 있는 딸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양육자를 남편으로 변경을 해주었지만 모든 것이 시댁의 계략이었습니다. 독일에 간 딸은 처음에 저와 연락을 자주 했지만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연락 없는 딸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딸의 집 주소로 편지를 보냈지만 그 집에 이미 딸이 살고 있지 않다면서 편지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시댁에 연락을 하고 찾아도 가보고 딸의 행방을 알려달라, 번호 아니면 편지라도 쓸 수 있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저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저는 결국 딸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고 그대로 딸을 잃어버린 어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뒤에서 몰래 남편의 행방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남편이 성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은 어렵지 않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독일에서 만난 유학생과 재혼을 했고 재혼을 한 여자가 불임 판정을 받게 되어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저희 딸을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정말 인생이 허탈하더군요. 우리 딸을 당당하게 호적에 올려놓고 자기 자식인 것 마냥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저는 제3자에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말고는 딸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컸는지도 알 수가 없고 정말 막막함에 딸의 소식이 들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외 뉴스에 나온 딸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딸이 무슨 콩쿠르에 나가서 상을 받았고 18살 나이로 오페라 무대에 서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니 성공하는구나 싶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도 혹시라도 저를 잊었을까봐 가슴을 졸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딸의 매니지먼트라도 알고 싶어서 찾기 시작했으나 우리 딸이 따로 계약한 소속사 없이 혼자 개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날아가서 딸을 찾고 싶었지만 어느 지역에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뉴스로나마 딸의 소식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지만 그마저도 19살이 된 이후에 소식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공연도 콩쿠르도 나오지 않고 소식이 끊어져 버린 딸을 찾고 싶어서 난리를 쳤지만 결국 찾을 수가 없었죠. 저는 포기한 채로 5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의 신딸께서 연락이 왔고 30년 만에 어머니께서 먼저 보자고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 나이 50이 넘어서야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신이 나서 한달음에 어머니가 계신 암자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암자 입구에 들어서니 신딸이 저를 딱 막는데 불러놓고 왜 막느냐며 항의를 했더니 어머니께서 곧 나오실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1시간을 꼬박 기다려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러시더군요. 저기 네 딸이 누워있다. 가서 봐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머니가 가리키는 방으로 들어가니 정말 그대로 자란 제 딸 수연이가 바닥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보기에도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았고 애가 사람도 못 알아보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네 딸 꼴을 보아하니 30년 전 기억이 떠오르지 않니? 네 딸이 신병이 찾아온 것 같다. 너처럼 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쩌겠니? 너도 나처럼 대신 신을 받을래? 제가 대신 신내림을 받으면 우리 수연이는 살 수 있는 건가요? 너를 봐라. 똑같은 거지. 대신 나처럼 실력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만나기 힘들 거야. 곱게만 커야 할 우리 딸에게 그런 병이 생겼다는데 제가 뭘 가리겠습니까? 당연히 신내림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이가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독일에서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신병이 찾아와 사경을 헤매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이 여기에 버려두고 가버렸다고 했습니다. 남편 새끼에 대한 조금의 정까지 전부 털려버렸습니다. 저는 딸과 대화를 통해 그간 쌓인 오해를 풀었고 신내림을 대신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주도하에 내림굿을 받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수연이의 병은 말끔히 나았습니다. 다시 독일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 싫다며 한국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다시 처음부터 성악을 시작했고 작은 무대부터 큰 무대까지 고루고루 서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 남자로 시모가 찾아왔더군요. 결국 무당이 될 운명이었구먼. 이래서 개판인 집안이랑은 연을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욕심이 가득한 할미 같으니라고
화를 크게 입을지도 모르니 할미 차 조심해. 제가 무당이 되어서 그런 건지 시모의 얼굴을 보는데 스쳐 지나가는 그림이 막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시모에게 말을 뱉으니 시모가 놀라서 도망을 쳤는데 그날 차를 타고 집에 가는 도중에 고라니를 쳐서 차 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미한 사고긴 했지만 제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딸이 독일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으니 결국 전 남편과 재혼녀가 한국에 와서는 우리 딸을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딸이 귀찮으니 저희 암자 근처에 아버지 집으로 숨어 들어왔는데요. 끝내 저희 암자까지 찾아와서는 딸을 내놓으라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딸을 대신해서 신내림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해? 호적상 내 딸인데 어떻게 당신 딸이라고 박박 우게 되는 거야? 이 망할 년, 자궁에 탈이 난 게 선천적이라고 구라를 친 나쁜 년. 네가 떼다 버린 애가 셋이 넘는 걸 하늘이 아는데. 그러니 남편의 재혼녀가 사색이 되어서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너 누구냐고 소리를 막 치더라고요. 어쩌겠습니까? 신을 받은 이후에 보고 싶지 않아도 보이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신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요. 재혼녀가 불임이 된 이유가 젊었을 때 하도 난잡하게 놀아서 낙태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랑 시모가 재혼녀를 쥐잡듯이 잡았는데 재혼녀도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당신도 유부남일 때 나 만나서 바람 피운 거잖아. 그러면서 둘이 개싸움을 하는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결국 둘이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까지 했는데 서로 돈을 주지 않으려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제 아내 신 때문에 딸이랑 자주 만날 순 없지만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말년에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어 행복하고 아버지와도 자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붓을 하러 오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암자라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무당이라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사돈 어른이 암자까지 찾아와서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며느리 걱정을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잘 보살펴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제가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신의 축복이 함께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쏟아져서 혼났네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우리 딸을 위해 저는 오늘도 기도를 올려봅니다.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 곁으로 가길 기도하며 제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